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성장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 수준 높은 통일 지식으로 통일 공감을 업그레이드할 통일 지식 뇌벨업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립통일교육원의 얼굴 상징이죠. 동아시아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 김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얼굴 동의하십니까? 당황했습니다. 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겸손을 또 보이시고 계시는데, 저 또한 이제 역사 전문가고 역사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잠깐 힌트를 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이번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자료화면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잠깐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지도인데요. 보니까 지금 다양한 색깔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이게요? 네, 이게 2024년에 선거를 치르는 나라들입니다. 색깔을 보시게 되면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남색, 청색 이렇게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입법 선거, 그리고 또는 두 개의 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나라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 한 해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2024년도가 선거의 해다라고 불러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슈퍼 선거의 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거와 국제 정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바로 올해 1월 13일 날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대선인데요.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이 있는 선거였죠. 예, 대만 선거가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민분들이 고민을 할 텐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국민분들이 대만에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대만 선거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는 경제 안보라던가 혹은 군사 안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관심 속에서 치러진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됐는데, 이 라이칭더 총통 어떤 사람일까요? 라이칭더 총통은 차이잉원 총통과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받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문제는 라이칭더 총통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독립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친서민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걸 보게 되면 광상촌에서 6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의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대만 선거와 대만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 또 대만의 독립 문제가 또 거론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민진당이 대만에서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이 8년 주기를 깨고 10년 이상 장기 집권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대만 민심이 민진당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8년 주기를 깬 거는 굉장히 큰 거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만인들이 민진당에게 완전히 민심을 실어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선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면에는 이제 청년층의 투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과거 차이잉원 총통과 이번에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 그러니까 득표수를 좀 보면 되는데요. 득표를 보게 되면 차이잉원 같은 경우는 58%를 얻었다면 이번에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40%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18%가 과연 어디로 갔는가라고 살펴보시면 민중당이라고 하는 제3정당으로 26%가량 지지율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전 개인적으로 대만인들이 굉장히 절묘한 선택을 했다. 총통은 민진당에게 주고, 그러나 입법부는 국민당에게 주는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심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총통 선거 결과가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총통 선거 결과가 몇 개를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칭더가 총통 선거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민진당의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입법부 같은 경우는 국민당이 52석 그리고 민진당이 51석 한 석을 더 가져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독립을 추구하는 정책이 제도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칭더 총통의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혹시나 독립을 추구하려는 거센 어떤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제도라던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그 선거 전에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를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다라는 말도 했고 선거 구호가 중국에 맞서 대만을 지키자, 평화로 대만을 지키자 이거인데 평화로 대만을 지키자 이것은 독립 성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인터뷰한 시점이 언제냐면 대만 선거를 놔두고 그리고 미국도 안심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라이칭토 총통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서 대만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동아시아 특히 양안해협에서의 전쟁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라이칭터 총통이 당선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을 선언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게 그리고 대만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양안 관계가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양안 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건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안보고요. 두 번째는 군사 안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경제 안보 같은 경우는 TSMC와 관련된 삼성의 반도체가 어떻게 대만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이라던가 아니면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치 안보 혹은 군사 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만 총통의 당선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양안해협에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양안 통합이 될 수 있고 현상 유지가 될 수 있고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양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의 라이칭더 민진당 당수가 과연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양안 통합은 사실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한국이 양안 해협으로 끌려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아마 좀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안 통합, 그리고 현상 유지, 그리고 양안 전쟁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양안 통합과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이 예상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에서 어떻게 긴장과 협력을 대만이 중국과 해나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반도체 정책이라던가 혹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이 올라갔을 때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던가 아니면 전략적 외교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 선거도 지난 3월에 치러졌죠.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뭐 다들 결과를 보신 분들은 뭐 긴장하는 선거도 아니었어요. 80% 이상의 푸틴이 당선이 됐고요. 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87.26%.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좀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런 거죠.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현상 유지를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전쟁을 현상 유지 2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갖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나 휴전으로 가려고 할 텐데 이제 선택의 그 어떤 주체나 당사자는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와 관련된 국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는 좀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좀 밀착 관계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군사적 교류 늘어날까요? 올해 2024년 2월 달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컨테이너 한 6,700개 분량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을 했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잠깐 점검을 해보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준 것은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가장 크게는 지난달 말에 유엔 대북 제재에 관련된 전문가 패널이 그렇죠. 활동이 중단됐어요. 사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 세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가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이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북한과 소련 사이에 맺었던 것인데 최근에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이 조약을 완성시킨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긴밀하게 맺어져 있는 군사적인 관계가 이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도 맺어질 수 있고, 만약에 한반도 급변 사태 시에 러시아도 직접적인 당사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 지금 그 러시아의 선거도 이제 끝났고 뭐 북중러는 이른바 반미 동맹으로 점점 뭉쳐지는 이 가운데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동북아의 국제 정세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중 경쟁의 패권 경쟁은 이건 단기전에 끝날 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미중 경쟁의 패권은 심화될 거고,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종전이 된다 할지라도 미국이나 나토와의 긴장 관계들이 쉽게 풀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정말 뭐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기존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한 축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군사적인 억제력을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좀 톤다운을 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 국제 정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뭐 세계 각국의 선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 자, 미칠 듯한 레벨업 다음 시간이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심도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